할머니 지금 서명하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 주민센터 창구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였습니다. 며느리 다연이 바로 옆에서 제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뒤쪽 대기석에는 낯선 정장 남자들이 신문을 보는 척하며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소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다급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치밀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복래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다연, 손주 하나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외상값 안 받은 적 없고 무게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게 건물까지 장만했죠. 그런데 그날 주민센터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0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이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4개월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반찬통을 정리하는데 며느리 다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주민센터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으니 가면 안다고 그냥 도장만 챙겨 오시라고 하더군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연이는 원래 전화도 잘 안 하는 며느리였거든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주민센터를 가자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점심때쯤 다연이가 택시를 타고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옆에 앉은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는 모습이 묘하게 긴장해 보였습니다. 주민센터 입구에 도착하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는데 다연이랑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우리랑 같이 들어가지?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추워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연이가 제 팔꿈치를 잡고 창고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더니 다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까지 살짝 잡고 있더군요. 창구 앞 책상에는 빨간 인주함이 놓여 있었고 벽에 성년후견제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견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슬쩍 돌아보니 아까 그 양복 남자들이 3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모두 신문이나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소연 씨였어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나물이며 멸치볶음을 사가던 아가씨였습니다. 소연 씨가 서류를 펼치면서 다연이 쪽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볼펜으로 뭔가 적는 척 하다가 아주 작은 쪽지를 제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리면서요. 할머니 지금 서명하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천장 전광판에서 띠링 소리가 울렸습니다. 6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10배는 크게 들렸습니다. 다연이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란에 이름만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금방 끝난다고 했습니다. 손톱이 제 손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뚜껑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더듬거리며 시간을 끌었어요. 다연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사람들 기다린다고 재촉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의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꼭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른쪽 복도 끝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다연이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 씨가 창구 안쪽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연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지나자마자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비상구 표시등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문을 확 밀고 나가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골목으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꺼내보니 다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또 다연이었습니다. 연달아 3번 더 울렸어요. 손에 쥔 번호표가 땀에 젖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안전할 것 같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뒤쪽 모퉁이에서 검은 정장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노란 택시가 삐걱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뒷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정장 남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기사님, 시장 쪽으로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다급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장 남자의 손바닥이 차창에 쿵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렸어요. 기사님이 뭐야 저 사람 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민센터 출입문 앞에 다연이가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양쪽 골목으로 흩어져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을 2개 지나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급해서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노량진 시장 입구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오가는 시장 골목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담그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친구 미자네 가게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미자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 시장에서 40년 넘게 잡화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죠. 가게 앞에 도착하니 미자가 마침 손님한테 물건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자가 황급히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으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문고리에 자물쇠까지 채웠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던 거예요. 컵을 내려놓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습니까? 미자가 셔터 틈으로 내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쿵쿵거렸습니다. 미자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 불러야 돼?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미자한테 보여줬습니다. 미자가 쪽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복래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주민센터 가서 서류에 도장 찍으려는데 창구 직원이 이 쪽지를 줬어.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야. 미자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래야,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서명하지 마. 도장도 함부로 찍지 말고.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래야 손이 덜 떨렸습니다. 미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안 돼. 고마워, 미자야.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장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손님 부르는 소리, 평소 같으면 정겨운 소리들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다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도윤이는 며느리 다연이를 유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이었죠. 나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유진이가 많이 놀랐대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도윤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깜빡거린다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도윤아, 엄마 멀쩡해.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미자네 가게 뒷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게 맞겠네요. 눈을 감아도 주민센터 창구 앞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자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자. 이건 신고해야 돼.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저를 주민센터에 데려갔는데 창구 직원이 도망치래서 도망쳤다고요? 증거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쪽지. 그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유일한 증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서명하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 소연 씨의 급한 글씨체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미자네 가게 셔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셔터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자도 옆방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셔터 앞에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미자가 그걸 집어들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법률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윤복래 어르신,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좋은 조건이요? 무슨 상담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복래야, 이거 봐. 이 사람들 진짜 뭔가 꾸민 거 맞아. 미자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동작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쪽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랑 무슨 갈등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왜 도망치신 거예요? 서류가 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창구 직원이 도망치래서. 경찰관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깜빡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저 멀쩡합니다. 제 말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미자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결국 신고 접수는 됐지만 경찰관은 일단 며느리분이랑 대화를 먼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 오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복래야. 우리가 증거를 더 찾아보자. 소연 씨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 그래, 소연 씨. 소연 씨가 왜 그 쪽지를 줬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소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 씨, 저 윤복래예요. 어제 일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도 위험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안전하게 연락드릴게요. 위험하다고요? 소연 씨도 위험하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점점 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래네 할매가 치매래. 주민센터에서 난리 쳤다더라.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으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문 쪽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받더군요. 2번, 3번 걸었습니다. 5번째에야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니? 어제 주민센터에서 엄마 유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면서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너 엄마가 언제 이상했니? 엄마, 진정하세요. 유진이가 많이 놀랐대요.
갑자기 사라지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는 거니? 엄마,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유진이가 발견해서 끈 거 잊으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요? 도윤아,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쯤 됐을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여러 통 왔습니다. 모두 다연이한테서 온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오늘 서류 처리만 끝내면 어머니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앰플 좋은 거 사뒀어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드시고 푹 주무세요. 앰플이요? 저는 며느리한테 잠 못 잔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죠? 문득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졸음이 자주 왔었어요. 낮에도 멍하니 졸고 밤에는 깊이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달쯤 됐을까요? 그리고 깜빡이는 일도 잦았습니다. 가게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손님이 준 돈을 헷갈리다가 혹시 그 앰플 때문일까요? 다연이가 3개월 전쯤 앰플 한 박스를 갖다 줬었어요. 피로회복에 좋다고 매일 한 병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챙겨준다고 생각해서 매일 밤 마셨어요. 그 앰플을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금방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어요. 혹시 그 앰플에 뭔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부엌 선반을 뒤졌습니다. 앰플 박스가 거기 있었어요. 갈색 유리병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분표를 보니 비타민이며 미네랄이며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조사 이름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주소도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도 희미했고요.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지금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다연이가 준 앰플 있잖아. 이거 좀 이상해. 미자가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미자가 앰플 박스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래야, 이거 정식 제품 아닌 것 같은데? 라벨 좀 봐. 너무 허술해. 그치?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 미자가 휴대폰으로 제조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회사 없어. 검색해도 안 나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래야, 이거 약국 가서 성분 검사 받아봐야 돼. 혹시 모르잖아. 그날 밤 저는 앰플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돼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몸도 한결 가벼웠어요. 멍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니 더 확실했습니다. 깜빡이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가게 일도 훨씬 잘 됐습니다. 앰플이 문제였구나.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걸 먹인 거였어요. 저를 멍하게 만들려고, 깜빡거리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때 소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만나요. 내일 저녁 6시 노량진 수산시장 안쪽 카페에서요. 혼자 오세요. 드디어 소연 씨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녁 6시 노량진 수산시장 안쪽 카페로 갔습니다. 미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소연 씨가 혼자 오라고 했으니 혼자 갔어요. 대신 미자는 시장 입구 떡볶이 가게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소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더군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겁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소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소연 씨,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저한테 그 쪽지를 준 거예요? 소연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2분이 더 계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무슨 말이에요? 소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복사한 서류들이었어요. 주민센터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이 2분도 할머니처럼 후견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며느리나 조카가 함께 왔고요. 똑같은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비슷한 간격이었고요. 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비슷했어요. 같은 양식, 같은 변호사 사무실,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소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분은 요양원에 계세요. 가족들이 모신 거래요. 다른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넘어지셨다고 하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셨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쪽지를 드린 거예요. 고마워요, 소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소연 씨가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세요. 저는 직접은 못 가요. 제 일자리도 있고 위에서 압력도 들어와서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연 씨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요. 며느리분이 자주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함께 주민센터에 왔었거든요. 최경민이라고 후견 관련 컨설팅 한다는 사람이에요. 최경민이요? 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뒤에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소연 씨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요? 후견 컨설팅이요?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떡볶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미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소연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복내야, 이거 큰일이다. 당장 경찰 가야 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맞은편 식당 창가에 다연이가 보였어요.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미자야, 저기 좀 봐. 우리는 떡볶이 집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식당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연이와 그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내야, 너 휴대폰 녹음 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식당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단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앰플 한 병이면 빨리 주무십니다. 먼저 후견동의, 그 다음 위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앰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후견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제 팔을 꼭 잡아줬습니다. 정작 남자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명함을 다연이한테 건넸어요.
다연이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남자가 최경민인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6시 47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시간을 기록해둬야 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다연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녹음했어요.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래야, 따라가 볼까? 아니야. 위험해. 우리 증거만 잘 챙기자.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3분 20초짜리 파일이었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몇 마디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떡볶이 집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경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윤 여사님, 여기서 뵙네요. 최경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경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며느리분이 얼마나 여사님을 걱정하시는데요. 나이 드시면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게 현명하게 사셔야죠. 그 말 속에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복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최경민이 미자를 흘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친구분이시군요. 여사님, 친구까지 끌어들이면 곤란합니다. 혹시 친구분한테도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자한테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마침 시장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님이 저희를 봤어요. 복래야,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다가오자 최경민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인사 나눈 거예요. 최경민이 명함을 하나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사님, 잘 생각하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명함을 봤습니다.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복래야, 괜찮아? 아니, 무서워. 저 사람 진짜 무섭다. 생선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복래 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더 자세히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눈치챘는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우리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미자네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최경민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구한테까지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복래야, 우리 경찰한테 가자. 이건 너무 위험해. 그래. 내일 당장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봤던 그 차 같았습니다. 미자야, 뒤에 차 좀 봐. 미자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복래야, 뛰어. 우리는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자 손을 붙잡고 좁은 골목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발이 꼬이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간신히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점원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점원이 놀라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우리는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따라왔다고, 위협받고 있다고요. 경찰관이 밖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할머니, 차량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 씨한테 받은 서류, 오늘 녹음한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동료 경찰관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할머니, 일단 경찰서 가시죠. 자세히 이야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제 말을 들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 한 분이 배정됐어요. 박준호 형사라고 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 형사가 소연 씨한테 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도 들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분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며느리분이랑 대화는 해보셨어요? 아직요. 무서워서 못 만났어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게 가족 간 오해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분 말도 들어봐야 하고요. 일단 집에서는 조심하시고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준호 형사, 강력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자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무서웠어요.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내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 아니야.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계속 피할 순 없잖아. 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그대로였어요. 주방도 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달랐어요.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앰플 박스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간 거였어요. 저는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앰플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뭐? 복내야, 당장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니야. 나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복내야. 미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앰플도 없어졌고 녹음도 잘 안 들리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카메라.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와 함께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카메라 3개를 샀어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미자가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부엌 상부장 안쪽에 하나, 거실 책장 틈에 하나,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를 숨겼어요. 불빛이 보이지 않게 검은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이제 뭐든 찍힐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다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다연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었어. 내가 말한 그 앰플, 혹시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니? 다연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내일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낮 다연이가 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앰플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금방 주무실 거예요. 고마워, 다연아. 다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냈어요. 물을 따르더니 앰플 한 병을 꺼냈습니다.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뚜껑을 딱 여는 소리가 집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이 보였어요. 다연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다연이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연이의 손가락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조금 집어서 앰플병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앰플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를요. 다연이가 앰플병을 흔들었습니다. 가루가 녹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밝게 웃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푹 주무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앰플병을 받았습니다. 입술에만 살짝 댔어요. 쓴맛이 혀끝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고마워, 다연아. 근데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앰플병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내용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다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다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편히 주무세요. 다연이가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한테 이상한 걸 먹이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를요. 저를 잠재우려고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녹화가 잘 됐어요. 다연이가 가루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박준호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증거가 생겼어요.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박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찍혔는데요? 며느리가 제 앰플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거요.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할머니, 문 잠그고 계세요. 아무도 들이지 마시고요. 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어요. 경찰관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 형사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증거로 충분합니다. 앰플병은요? 화장실에 버렸어요. 무서워서요. 박 형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요. 일단 며느리분을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혹시 다른 앰플 있으세요? 성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부엌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빈 앰플병 하나가 있었어요. 박 형사한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곧 조사를 받게 될 거였어요.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박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났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를 대동했더군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상만으로는 그게 무슨 가루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앰플 성분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집에 계시면서 조심하세요. 며느리분한테 접근 금지 신청은 해놓았으니까 가까이 오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증거를 잡았는데도 풀려났다고요? 그날 오후 지역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와 후견 절차를 돕는 법률 컨설팅 업체입니다. 가족 간 어려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 남자 얼굴을 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다연이와 함께 있던 남자였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최경민 대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박 형사한테 보내야 했어요. 며느리가 만난 남자입니다. 최경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박 형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박 형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포렌식 결과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며느리분 휴대폰 기록 복구했는데 최경민이라는 사람과 메시지가 많이 오갔더군요. 그리고 사진들도요. 박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다연이와 최경민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 같은 글들도 보였어요. 앰플 계속 드리면 됩니다. 후견 서류 서명만 받으면 끝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와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고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큽니다. 최경민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요? 네. 소연 씨가 보여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패턴입니다. 최경민이 관여돼 있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현관 카메라 알림이 울렸어요. 누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둘이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지금 누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당장 가겠습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남자들이 계속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도구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가스? 왜 가스 냄새가 나죠?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스 냄새가 나요. 어디선가 새고 있어요. 박 형사가 현관 밖을 확인했습니다. 가스 배관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연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 옆에 향초가 놓여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분명 누가 놓고 간 거였습니다. 가스를 터뜨리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를 제거하려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박 형사가 현관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보였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CCTV 분석해서 신원 추적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습니다. 건물 CCTV도 확인했어요. 두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당분간 다른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친구분 댁은 어떠세요? 아니면 경찰에서 보호시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저는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가 당장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복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경찰이 잡을 거야.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흘 뒤 박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범인 한 명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현장에서 밀치려던 사람이에요. 주민센터 주차장에서요. 주민센터 주차장이요? 네. 할머니가 주민센터에 다시 가셨더군요. 추가 서류 때문에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갔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딪혔어요. 저는 핸드백을 떨어뜨렸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소연 씨와 경비 아저씨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합동 순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러서는 바람에 밀치려던 손이 허공에 멈췄고 경비 아저씨가 그 장면을 봤던 거였어요.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었고요. 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휴대폰 메모에 가스, 계단 중 하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지시받은 거죠.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낼 겁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또 한 명 잡았어요. 이번엔 누구예요? 가스 사고 위장하려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건물 CCTV 분석해서 추적했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경민과 며느리분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자네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가게도 당분간 문을 닫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복내네 할매 어디 갔나, 무슨 일 있나 하고요. 미자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요. 그날 저녁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자 손을 잡고 얼른 골목 안으로 숨었습니다. 복내야, 저 차 봤어? 응.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시장 앞에 검은 차가 있어요.
누가 복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형사가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골목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검은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형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번호를 본 사람도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경민을 직접 유인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미끼가 돼주셔야 해요. 저를 미끼로요? 네. 위험하지만 경찰이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녹음도 하고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요. 최경민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계속 도망만 다닐 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7장, 시장이라는 방패, 친구라는 등, 박 형사와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요. 형사님, 제가 시장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요. 시장 사람들요? 네. 저는 이 시장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제 방패가 돼줄 수 있어요. 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위험해요. 믿을 만한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리세요. 다음 날 저는 시장 사람들을 조금씩 만났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 야채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아버지, 건어물 가게 할머니. 제가 겪은 일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고만요. 복례야,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시장 사람들 다 나설 거야.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우리가 다 알아. 낯선 사람 오면 바로 연락해 줄게. 사람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줬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눈인사를 해줬어요. 김치통을 사가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교대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복례야, 오늘은 내 가게 뒷방에서 자. 내일은 내가 내 집에 가서 자고. 우리는 서로의 문고리를 밤마다 확인했습니다. 잠그고 또 잠갔어요. 박 형사는 주민센터 접수 기록을 더 모았습니다. 최경민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같은 변호사 이름, 같은 양식, 비슷한 날짜 간격. 패턴이 보였습니다. 소연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접수 기록만이 아니었어요. 도장 모양까지 비교해줬습니다. 형사님, 이 도장들 보세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같은 도장을 여러 번 사용한 거예요. 박 형사가 도장 모양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이거 위조된 거네요. 대리인 도장이 전부 같은 거로 찍혀 있어요. 증거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작은 수첩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화 시간, 누가 언제 전화했는지,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문 여닫히는 소리, 몇 번 울렸는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다 적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늦게 알았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한테 속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엄마를 그런 짓을 할 줄은. 도윤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일어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같이 보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 하겠어요. 괜찮아.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너는 그냥 엄마 편이 돼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차량 경적이 3번 울렸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경적 소리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었어요. 누군가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도윤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저 차 봤어요? 응. 저 사람들이야. 제가 경찰한테 신고할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 어차피 곧 끝날 거야. 차는 1시간쯤 있다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시동도 안 걸고 그냥 밀려가듯 사라졌어요. 무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도 있었고 도윤이도 있었고 시장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습니다. 이제 최경민을 유인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할머니가 최경민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면 올까요? 올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할머니가 굴복한 거니까요. 당연히 올 거예요. 장소는요? 공용 사무실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건물 관리실 직원과 협조했어요. 회의실 안에 경찰이 대기하고 복도에도 배치할 겁니다. 할머니는 전화 스피커폰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옆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112도 함께 연결해 놓겠습니다. 112는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돼요. 이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할 겁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경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여보세요. 최경민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복래라고 합니다. 며느리 유진 씨를 통해서. 아, 윤 여사님. 반갑습니다. 최경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거만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합의하고 싶은데요. 서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저녁 6시 어디가 편하세요? 박 형사가 옆에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장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초동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혼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혼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서초동 비즈니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로 된 입구가 반짝거렸습니다. 박 형사와 경찰관 2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복을 입고 있어서 일반 사람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박 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의실은 3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었어요.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 떨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 형사가 휴대폰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걸로 스피커폰 통화하세요. 저는 옆방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2도 미리 연결해뒀어요.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관리실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었어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23번 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시 5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경민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최경민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고소 같은 거 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조용히 합의하는 게 최선이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대표님. 네. 제가 왜 대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 하필 저였나요? 최경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 목소리를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견 서류요. 며느리가 저를 데려왔잖아요. 대표님이 지시한 거 아닌가요? 최경민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상담만요? 그럼요. 앰플은요? 최경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앰플이 뭐죠? 며느리가 저한테 먹인 앰플이요. 거기 이상한 게 들어있었던 거 아닌가요? 최경민이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합의 자리였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최경민이 멈칫했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있잖아요. 최경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후견은요? 위임은요? 보험은요? 최경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거만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건 시스템이에요. 후견 서류 받고, 위임장 받고, 그 다음엔 보험이나 재산 정리하는 거죠. 순서만 맞추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앰플은요? 최경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앰플이요? 그건 어르신들이 빨리 주무시게 하는 거죠. 흔적이 덜 남으니까 좋아요. 병원 가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스는요? 계단에서 밀치는 건요? 최경민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그는 멈출 수 없었나 봅니다. 그건 깔끔하니까요. 사고처럼 보이잖아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이 함께 들어왔어요. 최경민 씨, 경찰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최경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합의 자리였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박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사기, 특수협박,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최경민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경민이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수사잖아요. 불법이에요.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할머니가 직접 질문하셨고 당신이 대답한 거예요. 합법적인 수사입니다. 최경민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멀쩡합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대표님이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최경민이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박 형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미자와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왔어요. 복래야, 됐어? 응, 다 끝났어. 미자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도윤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 뒤 박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추가 체포 소식입니다. 며느리분도 구속됐어요. 다연이도요? 네. 최경민 휴대폰에서 공모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잡혔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했던 거였어요. 할머니 재산이 목표였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박 형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최경민은 여러 명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포섭해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뒤 서류에 서명을 받는 거였어요. 소연 씨가 보여준 두 분도 피해자였습니다.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소연 씨의 쪽지 덕분에 살았어요. 재판은 3개월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나갔어요. 최경민과 다연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쪽지, 앰플에 들어간 이상한 가루, 가스 사고 위장, 계단에서의 위협.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도 두렵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경민은 징역 15년, 다연이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자백에 준하는 발언, 연속된 서류 흐름, 현장에서 체증한 증거 등이 명백함으로 중형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노량진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담그는 냄새, 손님 부르는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어요.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찬통을 정리하고 무김치를 새로 담갔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복래 씨,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새로 담근 무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오늘 무가 달아요. 맛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정확히 세어드렸어요.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 쉴 수 있게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래야, 이제 괜찮아? 응, 다 괜찮아졌어. 생선 가게 사장님이 조기 몇 마리를 갖다 줬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상추를 한 봉지 건넸어요. 힘들었지?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옆에 작은 사진틀을 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단체 사진이었어요. 작년 가을 시장 축제 때 찍은 거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주말마다 가게를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고 청소도 해줬어요. 엄마, 이거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놔둬. 도윤이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모자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면회 가볼까요? 아이도 엄마가 필요할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 얘기를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8살 지우. 제 첫 손주였습니다. 지우는 지금 어디서 지내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 찾아요. 할머니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우는 죄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데 아이만 상처받고 있었어요. 주말에 데려와. 내가 밥 해줄게.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그 주말 도윤이가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니? 응. 엄마는 언제 와?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우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지우가 숟가락으로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많이 해줄게. 그날 오후 지우와 함께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붕어빵도 사주고 달고나도 사줬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살면 안 돼? 아이의 물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빠랑 살아야지. 아빠가 얼마나 지우 사랑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랑 있고 싶어.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지우랑 있고 싶어. 자주 놀러와. 알았지? 응.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지우를 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달랐어요. 지우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우를 자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연 씨도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반찬을 사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소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연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아가씨예요. 소연 씨한테 멸치볶음을 하나 더 챙겨줬습니다. 서비스였어요. 박 형사도 한 번씩 들렀습니다. 이제는 형사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네, 아주 평온합니다. 좋네요. 계속 건강하세요. 박 형사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요. 미자는 여전히 옆 가게에서 잡화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셨어요. 복내야,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오늘은 괜찮았어. 그래, 다행이다. 미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잠갔는지 확인했어요.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멈춰보고 의심하고 기록하자. 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있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소음이 들려도 이제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고양이 소리인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니 포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게 방을 밝혀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시장 종소리가 울릴 겁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겁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펼쳐보니 소연 씨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그날 쪽지를 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소연 씨, 고마워요. 앞으로도 옳은 일 하면서 사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예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가게 앞을 쓸며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던 순간들, 떨렸던 손, 도망치던 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복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마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많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 가게에서, 제 시장에서, 제 삶 속에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친구 미자, 소연 씨, 박 형사님, 모두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일단 멈춰보세요.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 의심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